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혜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각 정당이 내세우는 핵심 복지 정책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각 당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원내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수 출신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우여 의원입니다. 네, 다음은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한면입니다. 진보신당의 심재옥 부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통복지정당 진보신당 부대표 심재욱입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영통 출신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당진 출신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김낙성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토론 주제인 각 당의 핵심 복지 정책에 대해서 간략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세부적으로 핵심 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복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나누어서 토론자 간 자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 토론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1대1로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맺은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사회 불평등,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각 당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취업, 교육, 주거, 노후 관련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한된 나라 살림살이 규모에서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일 것인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각 정당의 주요 복지 정책을 상호 검증하고 실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각 정당의 핵심 복지 정책 두세 가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원내대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여야를 구분 없이 수위 높은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훨씬 못 미쳐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인정해 주셨듯이 저희 통합진보당은 구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우리 사회의 중심 의제가 복지와 분배가 되어야 된다고 늘 주장해왔고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0.4%를 넘어서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지대의 사각지대에 210만 명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 문제 해결 없이 복지 정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평화가 없이는 복지는커녕 사회의 안정도, 생명의 안전망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평화가 빠진 복지는
결국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환상에 불과하다 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복지는 노동중심 복지, 평화복지입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동안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더랬습니다. 이제 어느덧 대한민국은 해외에 나가보면 알 수 있듯이 자랑스러운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걸맞는 행복한 국민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나라 건설에서 또 동시에 눈을 돌려서 국민들의 행복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애별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대학 등록금, 그리고 취업을 위한 일자리, 일할 만하고 자랑스럽고 품위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또 아기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육아, 그리고 내 집 마련, 그리고 이제 곧 닥쳐오는 노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가 우리의 복지의 핵심입니다. 새누리당은 그중에서도 교육과 보육,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와 복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선순환해서 단순히 소비나 낭비에 그치는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재생산되고 선순환하는 경제와 복지를 균형 있게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핵심적인 복지 정책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각 생애 주기별 고통 분담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러므로 강대한 나라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느냐 네. 하는 점을 위하여 우리가 복지 정책에 접근해야겠습니다. 당명도 그래서 새누리당으로 바꾼 것입니다. 네. 다음은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 말씀해 주시지요. 네, 저 창조한국당 대표 한면입니다. 제가 속한 베이비붐 세대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화를 추동했고요. 그러면서 위로는 노부모를 봉양했고 또 아래로는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열심히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 자신의 복지는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적지 않은 수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취업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걱정일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2만 1,000달러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재정은 불과 8.5%에 불과합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1만 달러 시대에 이미 복지 재정이 15%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OECD 평균치는 21%에 이르고 있고 유럽 선진국은 25%에서 30%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럽 선진국의 3분의 1 복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도 복지 정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3정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창조한국당은 공동선의 복지를 주창합니다. 공동선의 복지는 한편으로 제1정치 세력이 표방하는 선별적 복지와 다릅니다. 일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제3정치를 표방하는 공동선의 복지는 또한 보편적 복지와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즐거움을 더불어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일이 갖는 노동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몇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첫째로는 부패를 청산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예산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조금씩 세금을 늘려나간다면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진보신당의 심재욱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어려우시죠? 이게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서민들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복지 예산을 삭감시켰으니까 서민들 사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정치권에서는 복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복지 논의에서 저는 핵심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수당을 얼마를 줄 건가,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할 건가만을 얘기하는 것은 중병 환자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처방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욱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핵심을 얘기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확대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핵심은 재벌 경제와 잘못된 노동정책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은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골목 상권을 싹쓸이하고 그리고 떡볶이, 청국장까지 팔면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늘어났습니까? 양극화가 해소되었습니까? 그냥 재벌들의 이속만 챙겼습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할 때 가장 크게 동조한 세력이 경총입니다. 재벌은 언제나 복지를 반대하는 보수 정책의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노동정책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아져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훨씬 나은 일입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네, 한진중공업처럼 주주한테 170억을 배당하면서 노동자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진보신당은 이렇게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복지정책 3박자가 잘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민주통합당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과제인 양극화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낡은 사고의 틀을 깨고 복지가 새로운 사회의 성장 전략으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적 자본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성장 일변도만으로는 안 되고 보육과 교육과 같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만이 우리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의 기조는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빈곤 아동 등에 대한 더 확실한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3 보편적 정책,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의료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2017년까지 입원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자는 것이고요. 일자리 복지는 현재의 고용률을 63%를 70%까지 목표년도에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1%의 재벌이나 특권층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99%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의 2010년 현재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의 비중이 7.5%에 불과해서 OECD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충남 당진 출신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김낙성입니다. 4년 전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서 국민소득을 2배로 늘리고 연간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에 잔뜩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오늘 100만 명의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고 국민 소득은 늘어나기는커녕 국가와 가정의 빚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실패에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이 당명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도망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집권 5년 동안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고 국가 부채만 잔뜩 늘리고 경제를 망친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또 한 번 우리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자유선진당은 무조건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국민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알뜰히 사용해서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또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함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복지 정책을 시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워진 국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에는 각 당이 다 모두 한 뜻으로 임하는 것 같은데요. 강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당의 핵심 복지 정책에 대한 그 필요성과 또 타당성에 대해 지금부터 토론해 보겠는데요. 자유 토론 시간은 토론자당 3분이고요. 1회 발언 시에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이 20초 미만인 경우에는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부터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우리 새누리당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유지하고 세금을 내며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데 늘 주안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이 아기 낳을 수 없는 사회 아니냐,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여성 1인당 평생 낳는 아기 수가 1.2명 정도 되는 이러한 아주 참 걱정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낳으면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육 예산을 3배씩이나 올렸습니다마는 근본 처방이 아니다라는 진단 아래 이제는 아기를 낳으면은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비 그리고 양육비를 국가가 일단 책임지는 것으로 체제를 잡았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올해는 우선 누리과정이라고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서 유보 통합 과정을 지금 실험적으로 하면서 5세는 국가가 공공 보육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0세부터 2세도 올해 확충했습니다. 3, 4세는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준비되는 대로 확충 시행할 것이고, 또 0세부터 2세는 사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부모가 품에서 기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으로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나라의 보배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높은 등록금, 사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거의 2배로 올랐던 이러한 등록금을 낮추는 문제가 우리의 또 큰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네. 발언하실 강기갑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도 새누리당이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제일주의 그런 정책을 써왔고, 결국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이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실제 지금 그런 반성 없이 이렇게 복지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복지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에 신음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서 아예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살면 결혼을 늦추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아프고 외롭고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상고에 시달리면서 병원비 부담을 안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입니다. 바로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부자 감세와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상승으로 등해서 1%의 재벌과 부자를 제외한 99% 서민들이 생활고와 피폐에 시달려 왔습니다. 부자 감세로 4년 동안 90조 원 달하는 세금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4대강 22조 원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만들겠다는 34만 개의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에 기자회견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은 복지정책의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또 발언을 신청하신 창조한국당의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께 이번에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3정치는 공동선의 복지를 추구합니다. 공동선의 복지는 편의상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일자리 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최대 다수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소수 재벌에게 몰아줌으로써 다수 서민들에게는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공동선의 복지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입니다. 의료 혜택,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영양 공급, 이것은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능력이 없는 유아라든가 노동 능력을 잃어버린 이제 연장자들, 그리고 실업 상태의 노인 사람들에게도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의 복지는 무엇보다도 세 번째 단계의 일자리를 중시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일자리는 노동 능력은 있지만 경제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따라서 국가가 나서기에 따라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일자리를 수행하는 데 따른 자아실현과 이웃에 대한 기여가 일어날 때 누구나가 다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복지 정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그런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의 김진표 원내대표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통합진보당에서 지난 4년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서 1% 대 99%의 사회로 바뀌어버렸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 운영 기조가 부자 감세와 로 대표되는 대기업 프렌들리의 그 기초를 두었고, 또 이 22조에 달하는 4대강 토목공사와 같은 데다가 너무 많은 투자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가속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일자리, 보육, 교육, 노후 걱정, 주거 5가지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 지표로 보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이미 1위를 달하고 있고, 또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ILO 국가 중에서 1위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꼴찌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복지를 이 어떤 정치적 슬로건의 대상으로 삼을 일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이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복지를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모두 발언의 취지를 저희는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발언을 신청하러 손을 드신 순서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원내대표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유선진당의 그 복지와 관련해서 7대 분야 30개 중점 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대 분야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부조를 확대하며 서민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회적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FTA 등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를 개선하고 간병, 요양, 가사도우미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추가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것 등이며 공공부조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서비스 부양의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를 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인 연금 급여액을 현행 9만 1,000원에서 24만 원으로 확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진보신당의 심재욱 부대표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각 당이 그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이런 무상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진보신당이 이렇게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욱이 진보신당이 제안했었던 반값 등록금이나 사병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도 최근에 각 당이 거론하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지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급한 과제 3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가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기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절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신당이 보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15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격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110만 명 정도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고 그리고 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서 110만 명 모두를 다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여 수준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30%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것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5% 정도 수준인데요. 노인 빈곤율은 한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전체 평균의 한 3배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노인들의 극단적인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처음 도입되고 나서 그 2007년도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함께 계약시켜서 노후 소득 보장의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렸습니다. 네.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기초노령연금에는 월 9만 원 수준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25만 원 정도까지 네.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창조한국당의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공동선의 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3번째 단계는 그 공동선을 위한 일자리 복지입니다. 경제시장이 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실업상태에 놓여 있지만 공동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일자리에 따른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아까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로서 1일 하루 평균 43명, OECD 평균 11.3명의
거의 4배 근접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가수다가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지 않습니다. 폭력에 내몰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학교 음악 선생님은 1인당 448명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 10여 분의 음악을 전공하시는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전공자들을 초빙해서 네. 보좌 교사로서 그들과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화음을 내는 버릇을 갖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폭력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교사는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혜택에 따른 복지를 누리게 됩니다. 네. 이런 분야를 학교 이외에 공동체 사회의 일로도 확장을 시킨다면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봅니다. 네,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우리 당이 그 보편적 복지 정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연령별로 무상보육의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에 의한 무상보육입니다. 즉 실제 표준 보육 비용의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보육의 질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표준 보육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만 5세 이하의 보육 비용을 전액 지원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보육 정책의 기본이고, 또 모든 복지 중에서도 일자리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우리는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서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함께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선진국의 약 절반, 13.5%밖에 안 됩니다. 보육, 교육, 복지 도우미 등을 대폭 확충해서 고학력 주부라든가 노인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떤 분 발언하시겠습니다. 강계갑 대표,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합진보당은 노동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보육에서 노후까지 사회가 책임진다, 복지를. 그런 기조 아래서 현재 5.6%에 불과한 공공보육시설, 이것을 30%까지 늘리고 6세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안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급식, 교복, 학습 준비물 제공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네.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만들고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값 상한제 도입과 또 실업급여 연장, 기초 노령연금도 인상하는 그리고 청년 실업 부조 등을 늘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그 복지 정책을 준비하신 게 많아서 마음이 좀 바쁘신 것 같은데 되도록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자유선진당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의 50%까지 확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며 공공부문인 청소라든가 경비, 식당 용역 예주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보육, 교육과 관련해서는 산후조리원 비용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로 늘리며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고령화와 FTA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농어민을 위해서 고령 농민들의 고질병인 농부증의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고령 농어민 가구에 대해서 난방용 면세류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도시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2, 30만 원이면 난방료 됩니다만은 네. 석유를 뜨는 농어촌은 석유값이 비싸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가져야 됩니다. 농어민 의료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심재욱 부대표입니다.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지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양질의 노동력이 정말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에서는 공공사회복지 인력을 100만 개의 일자리를 확충해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시군구마다 사회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서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를 현행에서 2배로 늘려서 3만 명을 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도 질 높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황우여 대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올해는 등록금이 폭등했다는 기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고민이었던 등록금이 드디어 동결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이제는 내리는 쪽으로 인하 완화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올해 평균 19.1%가 내렸으니까 아마 이거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한 23% 정도 내린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시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학자금 대출을 하시면은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4.9%에서 3.9%를 내리고 군대 시절은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공정임금 그리고 사내 하도급에 대한 법률 규제, 비정규직 감축을 공공부문부터 선도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당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각 당에서 내놓은 복지 정책, 그야말로 국민 모두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텐데요. 그러면 각 당의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를 두고 두 번째 자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각 당이 재원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토론해 볼 텐데요. 이번 역시 토론자당 총 발언 시간은 3분을 드리고요. 1회 발언 시간은 가급적 2분 이내에 마무리해서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창조한국당의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손해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복지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과로로 인한 기업 구조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390시간인 반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256시간으로 독일보다 3분의 1 이상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과로에 따른 산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자리, 다시 말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무려 400만 개, 그중에서도 100만 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창출됩니다. 일자리가 많이 형성되어지면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제 다른 형태의 복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이 사전 예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분이 민주통합당의 김진표 원내부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민주통합당의 보편적인 복지는 단순한 그 선거용 홍보 정책이 아니고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안에 의해서 뒷받침된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개혁하고 복지 제도 자체를 개혁하고 또 조세를 개혁하는 등의 3대 개혁을 통해서 조달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지난 8월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장기간의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책자로 마련을 하고 그중에서도 무상의료와 관련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3대 개혁을 통해서 추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연평균 약 33조가 됩니다. 재정개혁을 통해서 12조 3천, 복지개혁을 통해서 6조 4천, 조세개혁을 통해서 14조 2천이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3+3 정책에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3+3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먼저 손을 드신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원내대표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이미 436조 원으로 김영삼 정부 말 60조 원이었던 것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2.2배, 노무현 정부 때도 2.2배,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1.5배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2010년 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34.4%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이 2014년부터 국민계정에 정부 부채와 함께 공공부채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은 2010년 말 실질적인 국가 채무는 이미 1285조 원으로 GDP 대비 101.4%에 달하며 다음 정부 5년간 복지 확대 없이도 현 정부 수준대로 된다면은 1.5배만 증가해도 GDP 대비 130%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실질적인 국가 채무 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 나가면은 국가부도 직전에 몰린 제2의 그리스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복지 공약을 만들 때 국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원내대표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섬심석 공약을 내세운다며 국가재정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셨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4대강과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또 선별적 복지로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낙인 효과를 주었던 정부가 복지 재원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처음 제시했을 때만 해도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있는 지금의 정당에서 돈이 어디 있느냐며 현실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있고 무상보육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심지어 이명박 정부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은 이를 실현할 충분한 재원 확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자 감시만 안 했어도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80조 원의 정부 예산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자 감시 철회를 넘어서서 불로소득자, 고소득자는 물론 대기업에 대한 정세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서 복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보신당의 심재욱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복지를 얘기하면 곧바로 세금 폭탄이다, 아니면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것은 서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복지 반대파들의 의도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할 돈도 없는 정부가 4대강에 22조 쓰고 그리고 서민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진보신당은 새로운 세금 없이 재정 조달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20조 원 정도, 국가 재정의 10%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으로 이 복지 재원을 다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자와 재벌들에 대한 증세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서 부족한 복지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복지 확대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었던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연간 2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해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도까지 폐지하면 약 21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1억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OECD 평균 수준의 42%로 올리고 그리고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7%로 올리면 21조 원 정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한 일입니다. 네, 아직 발언 기회를 갖지 않으신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증세를 이야기하는데 증세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법인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살림을 아끼는 것으로 6, 그리고 세금의 조정으로 4 이런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용 예산, 경직성이 아닌 가용 예산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5% 정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보자 하는 구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도 전시성, 지역성 이러한 과잉 투자 부분을 좀 줄여볼까 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에서는 이미 법인세 중간 구간 신설을 함으로써 조금 더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짓고자 해서 한 2조 6천 정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부분, 금융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강화, 철저화 이런 것을 통하여 좀 세수의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징수율이 91%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탈루되는 세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 절차를 동원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면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세의 증세나 소득세에 대한 증세 부분은 조심해야만 된다는 것이 세계의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임무와 또 국민의 임무를 잘 나누어서 부적절한 복지의 확대를 늘 경계하면서 그러나 재생산할 수 있는 복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언을 신청하신 창조한국당의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선의 복지는 시장의 일자리 복지를 우선시하지만 그 이외에도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한 복지, 그리고 일할 능력은 있지만 시장이 받아주질 않아서 사회가 만들어내야 할 예를 들어 일자리 만들기에 필요한 재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는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서 조세 부담률이 20% 이하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OECD 선진국의 평균치는 25%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지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3가지 정도의 조치를 취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토목 건설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미덕이 함양되어지는 정치가 사회제도에 이식이 된다면 상당 부분 공공사업 분야에서 연간 15조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방만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운데 1%만 확보해도 12조 원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수를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즉 20%에 불과한 세수를 21%, 21.5%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적어도 1년에 30조 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과감하게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강기갑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이 맞춤형 복지건 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재원 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고소득 대기업에 대한 정세 없이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하겠습니까? 황의여 대표께서 정세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부자에 대한 감세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한 재벌에 대한 정세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에게 91조 원, 거의 80조에 가까운 감세를 해줬고 22조 원 4대 원 했고 또 고환율 정책을 쓰기 위해서 외평기금을 대폭 늘려서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에 124조 원이나 재벌들에게 흑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하라는 미명하에 대기업들의 세금 감면을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등 비과세 감면분을 조정해서 다시 더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부자 정세, 재벌 정세를 통해서 네. 복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재원 확보가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분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진보신당의 심재욱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부자 증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신중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증세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저는 이따 질문 시간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리고 결국엔 조세 총액이 얼마나 늘어난 거냐, 그래서 서민들에 대한 낙하 효과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함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주식거래나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의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약 75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원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지 확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학이고 의지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복지 재원은 어떻게든 마련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정부에게 부자 감세를 계속 할 것인지,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이 부자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언을 신청하신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원내대표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 재정의 건정성을 걱정하는 우리 자유선진당의 7대 분야 30개의 과제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 2천억 원, 그리고 5년간 약 46조 원이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우리 경제가 2013년 이후 연간 3.5% 내지 4%의 저성장, 그리고 연간 3%에서 3.5%의 물가 상승을 예측을 하고 세제 및 세율, 나아가서는 정부의 의무 지출 비율에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향후 5년간 복지 공약에 사용할 수 있는 신규 가용 재원은 연간 약 8조 6천억 원에서 10조 1천억 원, 총 43조 원에서 50조 5천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특별한 증세 없이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재원 증가분을 바탕으로 SOC 사업 축소 등의 세출 구조 조정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충당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진표 원내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두 분이 시간이 남으셨는데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민주통합당은 복지를 국가 경영의 새로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려면 당연히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 위주의 대형 국책 사업, 이제는 이것을 재검토해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로 돌려야 하고, 또 특수활동비라든가 특정 업무 경비와 같은 불투명 과잉 홍보 예산, 이런 것 등을 좀 절감하면 재정 지출에서 연평균 향후 5년 동안 12조에서 13조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 자체도 복지 전달 체계를 혁신하고,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를 현재처럼 월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 기준으로 바꾸면서 근로자의 고소득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의 개혁을 하면 연간 6조 4천억 원의 평균 재정 수입을 늘릴 수가 있고요. 또 이 MB 정부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서 이 부자 감세를 통해서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가 이루어졌는데, 소득세를 1%에 대해서 증세하고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만 해도 연평균 15조 정도의 조세 수입을 늘릴 수가 있어서 이것으로 복지 재원 조달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말씀해 주시죠.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해서 법인세율이 OECD 5위입니다. 4.2% 정도로 OECD 평균 3.5%보다는 조금 높고 인접 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득세는 좀 어려운 때이니까 좀 더 부담하자 해서 3억 원 초과 시에는 38%로 법인세 과표도 이제 좀 수정을 해서 2억에서 200억까지는 22%에서 20%로 늘리되 그 초과는 22%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견 기업들입니다. 허리가 되는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은 전체 법인세의 71%를 담당하고 있고 국제 경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되게 공개돼서 많은 주주들의 소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이 어려운 국제 경제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3, 4조의 세계 잉여 세수가 더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과도한 증세나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상호 검증을 위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유토론에서 발언한 정책 이외의 정책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각 토론자 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각 정당의 정책을 부각시키고 또 다른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반드시 2당 이상의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7분 동안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상대 토론자에게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균형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한 정당에게 주도권 토론 총 시간 7분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도권 토론 먼저 진보신당의 심재욱 부대표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께 아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감세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 경쟁력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조세 재정의 총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전 강만수 경제총리도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경제 활성화의 효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습니까? 재벌과 부자 감세 액수가 4년간 이제 90조, 80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주장대로 감세한 했을 경우 늘어난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감세라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선도적인 OECD 국가의 하나의 고지점령에 유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나라만의 경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균형 있는 경쟁력을 갖추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 여건에 따라서 세수 부분을 조절을 해나가는 것인데,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그러한 조정을 거쳤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세수가 또 그리고 세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과도한 증세를 세계적 추세 이런 것들을 뭐 감안해서 과도한 증세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얘기했었던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감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세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벌들 또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세계적 추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복지가 확대되는 이 추세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제출하고 있는 복지의 총량이나 아니면 그 방향은 왜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분이 지금 다른 나라들 수준보다도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황 원내대표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중견기업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게 복지국가를 자랑하던 북구 쪽에서 높은 세율에 높은 국민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떠나고 또 힘들어하고, 그 나중에 재정 파탄에 이르고 국채 발행도 한계가 있고, 이런 경향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균형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주통합당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진표 원내대표. 예, 김진표 원내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지내셨습니다. 사실 경제부총리로 지내시면서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인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의 감면제도 역시도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성 감면 조치도 사실은 그때 있었습니다. 결국은 부자 감세는 이명박 정부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2005년과 2012년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길래 다른 정책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에 정치적으로 북핵 위기가 확산되고 있었고, 또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위 이락 전쟁 등 사스, 그리고 SK글로벌 부정 사건 등이 터지면서 특히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카드 사태 위기가 발생해서, 그런 거로 인해서 7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봐서 당시 국제 수준 우리 경쟁국보다 다소 높은 27%의 법인세율을 2%를 낮추는 그런 정책을 2년에 걸쳐서 선택을 했었습니다만, 5년간 운영해본 결과로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대기업의 투자 촉진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 그런 점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옳은 정책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참여정부 동안 다른 소득세 인하는 없었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보유과세, 부동산을 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등의 방법으로 높였었죠. 민주당이 복지정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체 재원의 한 33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수준에 맞추려면 약 90조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 약 30조 정도의 자녀 복지만 하겠다는 것,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나 2012년도나 사실은 사회 양극화는 똑같이 극심했습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복지 수준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왜 그때는 복지 확대를 얘기하지 않고 이제 와서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고 네. 각종의 감면 제도도 사실상 당시에 낮췄었다는 것입니다. 네. 김진표 부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97년에 외환 위기를 맞고 우리나라에서 복지 정책이 제일 중요성이 인식되고 강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때부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입법을 하면서 우리의 그 생산적 복지의 토대를 둔 복지 정책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확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네. 예를 들면 한꺼번에 90조를 근본적으로 늘려서 획기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복지 전달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 가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기에 현 시점에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약 33조 정도의 연평균 증가를 하는 것이 이 복지 전달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도권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하시기 전에 상대 토론자의 최소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새누리당의 황 의원 대표께 묻겠습니다. 지난 그 4년간 세율을 낮추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취지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 경제 위기가 2008년에 왔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감세 정책을 쓰긴 썼는데 어디다 썼냐 하면 저소득층에 중점적으로 쓰고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1% 부자들에 대해서는 버핏세의 형식으로 전부 세금을 증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그것이 4년간 90조에 이르고 이것이 1대 99의 사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조세 부담률이 MB정부 들어와서 참여정부 말에 21%에서 19%로 떨어졌습니다. 이 조세 부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초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정부와 같은 기조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여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세를 저희들이 그래서 철회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보아서 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법인세 납부를 보면은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79%를 현재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폭발적인 생산력과 담세력을 유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만약에 이것을 압박하면은 이 풍선 효과처럼 외국으로 투자가 이전할 수도 있고 북구에서 보듯이 굉장히 공동화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전문적인 조세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판단해야 될 정책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득세는 1차적으로 개인 소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때에는 좀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향점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 계획으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정부도 맞춤형 복지 체계를 완비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어떻게 취약 아동을 보호하고 하는 몇 가지 내용밖에 없는데 저는 이 박근혜 대표가 이야기하는
맞춤형 복지 체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세대만의 그 생애 주기에 따르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 시절에는 등록금이 너무 무겁고, 그러고 나서 취직하려면 비정규직이나 인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나서는 막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도록 유아 보육비가 너무 많은 부분. 또 그러고 나서 겨우 신혼살림 차리고 집을 마련하려니까 또 그 힘들고요. 그래서 겨우 모든 것이 해결되는 50대에 들었으면 또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3, 40년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줘야 그것이 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세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고 뭐 맞춤형 복지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이 그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등록금 부분은 비로소 손을 댄 겁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 여당이 함께, 물론 우리 김주표 대표의 공동 협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등록금도 이제는 한 20여 %,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만은 적절한 수준까지 국제 수준으로 낮출 것이고, 보육 관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에 들어와서 네. 3배 시간이 가서 네. 자유선진당에도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 1월에 우리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발표하면서 무상보육을 이야기했을 때 자유선진당의 대표께서 나라를 망칠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세금 폭탄을 상기시킨다, 이런 이제 논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유선진당 정책에도 상당 부분의 무상보육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유선진당의 정책이 변화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저희 자유선진당의 복지 정책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해서 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무상급식도 선별적으로 어려운 계층부터 실시해서 확대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예, 제 민주당에서는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고 대세가 되니까 이 민주통합당과 진보정당의 복지정책 베끼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늦게나마 동참해 준 것을 환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재원을 조달해서 어떤 순서로 해나갈 것이냐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1인당 총 7분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약속된 대로 한 정당에게 총 주도권 토론 시간의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토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상대 토론자의 최소 발언권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원내대표의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먼저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무상급식 또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의 원조당으로 자처를 하는 원내대표로서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이를 말이죠, 민주통합당이 따라서 하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인 새누리당까지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분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창당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그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것이 지금은 전 정당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위 높은 복지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저희들은 기분 좋고 참 흐뭇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께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김 원내대표님의 친정격인 기획재정부 복지 TF팀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43조 내지 67조 원, 5년간 최대한 340조 원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이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논평으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내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앞으로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서 우리가 내세운 모든 정책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정 소요와 그 재원 조달 방안을 아주 상세하게 제시했고 이것은 많은 우리 사회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장기간의 토론을 거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고 듣겠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정부 자료와 이 자료가 맞는지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김낙성 대표님 최소 발언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 원내대표께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특히 재정 분야 요직을 두루 맡으셨는데 두 정부 10년 동안 국가 부채가 5배나 이렇게 폭등을 했고 또 지금 민주당이 그 복지 정책을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왜 그 집권 당시에는 왜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외환위기를 맞고 나서 그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생산적 복지로 비롯된 복지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지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재원을 조달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부채도 늘어났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MB정부 4년간의 국가부채 증가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그 돈이 복지를 질을 개선하거나 확대하는 데 쓰이지 않고 4대강 토목공사와 같은 이런 전시성 그리고 이 물질 자본 위주에 대한 투자에 국한됐다는 거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재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 30개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 연간 33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이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또 최근에는 조세연구원장이라는 분이 민주당 우재창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9조 5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33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복지정책 실현이 가능한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 지출을 개혁해서 12조 그리고 복지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서 6조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조세 개혁 자체도 우리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을 뿐이지 현재의 소득세를 1% 부자들에 대해서는 더 증세를 하고 또 MB정부에 의해서 잘못 실현된 부자 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특히 과표 500억이 넘는 재벌들에 대해서는 그 부담세율을 높여서 조달하면 연간 14조의 조세 수입이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 질문합니다. 집권 여당의 총선 공약 소요 재원 추계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그것은 엉터리다 이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아직 정부와 구체적인 맞춰보지를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당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민주당보다도 5개가 더 많은 37개의 과제를 공약을 했습니다. 추가 재원 소액을 보니까 민주당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12 내지 13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공약을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짜는 공약이라 한마디로 맞느냐 안 맞느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당 정책실 분석에 의하면은 새누리당 그 공약 중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연간 약 4조 9천억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1조 4천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 폐지에 4조 원, 사병 월급 40만 원까지 인상에 1조 6천억 원, 반값 등록금에 2조 원. 네. 이 5가지 공약만으로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1조 원 이상이 많은 14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황우여 대표께 당의 정체성까지 버리면서까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공약을 따라서 하는 그 절박성은 무엇이며, 지금 이명박 정부 네. 4년 동안 복지정책 확대를 못하고 선거에 임해서 지금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시죠. 40초만 네, 우선- 드려야 되겠네요. 네. 예. 따라 하게 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자마자 당정이 함께 했던 것이 보육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3배 이상 쭉 늘려왔고, 또 등록금 문제도 여러 가지로 동결 내지 완화 정책을 써왔던 것을 보시면은 한꺼번에 따라하게 되는 표현은 좀 유감이고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예산 규모도 비정규직 80% 이런 것은 기업하고 분담하는 것이지 정부 재정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시간을 좀 초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원내대표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님께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을 보니까 저희 통합진보당이 주장하고 요구해왔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조선일보로부터 통합진보당 공약 뺏기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받으셨죠. 하지만 저희들은 참 대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하고 정반대가 있습니다. 재원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부자 정세, 재벌 정세, 또 소득 구간도 고소득 구간을 늘려서 정세를 해서 이런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나오셨을 때 황우여 대표님의 말씀도 들어보면은 부자 정세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고 요지부동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30일, 31일 날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여당이 감세도 상당히 많이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세구간도 한 구간 늘려서 부자 정세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정부 여당이 한나라당이 반성하고 성찰했구나.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 민심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는 감세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철회까지 하고 정세까지, 물론 부족한 정세 아니었지만은 네.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이 달라지겠느냐 했는데, 딱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복지 공약은 아주 강도 높은 공약을 내는데 재원 마련은 지금 전혀 어떤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원 마련은 도대체 어디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에 있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또 고등학교까지 아침 부분에 대한 급식을 하겠다는데 그게 예산은 얼마 드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성실하게 6대4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부자 증세를 하시려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금 부분은 국제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급박할 경우에는 부담을 좀 늘리는 방법은 있지만, 특히 법인세 부분은 이것은 누가 부자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중해야 되고,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것은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공약 중에 이제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좀 언급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예, 그래 저희들은 일정 금액을 초과한 소득자에 대한 정책으로 2014년에 약 2조 원, 201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15.7조 원의 복지 재정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0개에 불과한 가표 1,000억 원 이상의 재벌 기업에게는 OECD 주요 나라 수준의 세금을 조정해서 연간 12조 원의 재정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해서 2013년 29조 원, 2014년에 37조 원, 2015년은 39조 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약에는 이렇게 쏟아내면서 구체적 재원 마련이 아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선거 때마다 복지 정책들은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신발 바꿔 신고 강 건너 불 건너하듯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통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또 선거 때 앞두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사항 없이 근거 없이 또 마련 없이 복지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네. 국민들에게 또 저는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당해와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를 의식해서 그냥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정당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민주통합당 대표님, 복지 공약을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의 최저임금은 정규직 평균 임금의 한 50%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주통합당에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어느 정도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 있으십니까? 지금 강기갑 대표님 말씀이 정규직 평균임금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가계 평균 소득의 50% 정도를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전체 평균 임금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 전체 그 점에 평균 대해서는 임금의 저희도 50%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최저임금을 이제 올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비정규직의 문제, 그것이 더 시급하고 비정규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이 원칙을 확실히 실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초중학생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고등학교는 왜 안 되는지, 새누리당마저 아침 식사에 한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한다고 하는데 혹시 민주통합당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우선 초중등학교는 우리 헌법상 의무교육기관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것이 달성된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또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선 급한 것은 지금 아직 초등학교도 완전히 무상급식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시간이 제한된 시간을 다 이용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분께 주도권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조 한국당의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께 주도권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새누리당은 복지 정책과 관련 짓는다면 일종의 심술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그 보수파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시장 자유주의를 우선시하면서 경제적 파이를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것으로 복지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복지에 관한하는 대단히 소극적인 정책을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선거가 임박하게 되자 이제 좌클릭을 조금씩 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복에 따라서는 매우 현란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그 내용이 그대로 구현된다면 그건 참으로 국민, 특히 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지켜보신 바와 같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명한 재원 마련 방도를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볼 때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재벌과 결탁되어 있는 것부터 정책적으로 저는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제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이명박 정부가 폐지함으로써 30대 재벌의 그룹 수가 2006년에 731개였는데 2011년에는 1150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SSM과 같은 방식으로 동네 상권까지 진출해서 서민들의 일자리조차 박탈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선상에서 복지 정책을 늘리겠다. 그렇게 되면 이건 병 주고 약 주고의 방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새누리당의 복지 정책에 정말로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그 진심의 일단을 국민에게 조금 전해주신다면 그때 조금은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하면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부는 항상 국가의 중장기 재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세를 한다, 또 뭐 어떠한 재원을 마련한다 해서 갑자기 몇 배 이런 예산을 짤 수가 없고 항상 일정한 수준하에 10년 이런 장기 계획하에 재정이 움직여 나갑니다. 국가 부채도 어느 정도 질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거기에 맞춰서 공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구형의 복지 정책으로 성급하게 들어갔다가는 또 우려가 있지 않는가 해서 국가의 임무가 어디 거지냐. 그래서 교육과 보육까지는 국가의 임무로 하고 저도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의료나 그 밖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적 영역으로 국가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나눔으로써 이 복지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강조하는 것은 모든 국가나 모든 정당의 공통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복지라고 할 때는 일자리 복지가 제일 우선이고요. 근데 이 일자리 복지도 시장이 제공하는 일자리 복지가 있는 반면 시장이 제공하고 있지 못한, 그러나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공동의 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정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도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난 연후에 아동과 노인, 서민을 위한 복지가 사실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 점에서 이제 질문의 각도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자체는 통합진보당 김진표 원내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합니다. 물론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님도 복지정책에 관한하는 기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냥 기분 좋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통합당 복지정책을 보면 자칫하면 영국병을 연상시키는 복지병의 징후가 혹 보이는 것은 아니냐 하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3+3 공약에 따르면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25만 원, 연 300만 원, 4년 동안 1,2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방식은 현금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청년들로 하여금 취업보다는 연금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1년이 아니라 4년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에 소극적이면서 오히려 부모에 얹혀서 룸펜처럼 살 여지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럴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방식의 복지를 줄 일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에 23조 원이나 투여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정부의 불필요한 재원을 청년들에게 알맞은, 예를 들어서 IT 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청년들이 대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4년에 걸쳐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일자리의 소중함을, 그렇죠? 사실은 생각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다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네, 먼저 기본적으로는 GDP 대비 복지 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구라파 나라들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재정이 더 안정돼 있고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구라파의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렇게 이 복지 지출의 비중이 낮은 나라가 이상하게도 재정도 더 불건전하고 경제도 더 엉망이 된다는 것은 21세기가 지식 기반 경제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육과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노동력을 어떻게 많이 양성하느냐 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을 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그냥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개발하고 그 대학생들을 거기에 맞춰서 훈련시키고 하는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 정책의 내용입니다. 네, 저희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 노동이 가져다 주는 여유와 아름다움, 그리고 자아 만족도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이 먼저 두어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도권 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통합당에 존경하는 김진표 대표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무상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상의료의 이 90%까지 지원하는 부분을 산출하면은 재원이 탄력성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13조, 탄력성, 다시 말하면은 추가적인 의료 수요의 증가를 생각하면은 1.5%, 그러니까 50%까지 생각하면은 36조까지 추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 지난번에 6세 이하 무상 입원비 정책을 노무현 정부 때 썼다가 시행 1년 만에 입원 일수가 폭증하는 바람에 이것을 폐기했습니다. 병원 식대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부담률을 0에서 80%로 올렸던 결과 입원 일수가 27% 이상 올랐다 해서 이것도 결국 2년 만에 폐기된 정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무상의료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당이 무상의료라고 하는 이제 축약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년도인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서 현재 62%까지 부담하고 있는 입원 진료비를 9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이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 무상의료와 인프라 개혁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방안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세밀하게 그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새누리당에서 보육과 교육은 무상으로 하지만 의료는 민간 개인에게 맡기겠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 현실에서 한번 질병이 걸리면, 중병이 질환이 걸리면 그거로 인해서 가게가 파탄되고, 그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로 가는, 그것을 국가가 그냥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1여당이 과연 그런 정책으로 몰라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병을 다 국가가 고쳐준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은 북구나 또 영국, 특히 영국 같은 예에서 보면은 이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우리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은 좋지만 이것을 무상의료다, 국가가 전체 아픈 것을 책임지겠다 할 때 그 재정이 지금 민주통합당은 33조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해도 30조가 넘어간다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킬 수 있는 공약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강기갑 우리 대표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국가에는 이 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재정 계획에 따라서 국가가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국가 재정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은 재정 지출을 2013년에는 341조, 2014년에는 357조, 2015년에는 373조 이래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지출 부분에 대한 것도 복지 분야도 어느 정도는 장기 계획을 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놓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하지만은 새누리당이 2008년부터 11년까지 약 80조 감세를 해서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일부 좀 철회를 했지만은 복지 정책을 내놓는 거에 비하면은 이 감세 정책 한 것을 다시 철회시키고 나머지 남은 것을 철회시키기만 해도 재정 마련은 충분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2013년에 2조 원, 201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12.7조 원의 복지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새누리당인 여당이 쉬었던 그런 장기 재정 운영과는 재벌과 부자에 대한 정세, 고소득자에 대한 세구간을 늘려서 재정 마련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장기 계획과 구체적 정세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구체적인 수정안을 내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는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지금 자꾸 감세 때문에 많은 세수가 준 걸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세금보다도 3, 4조가 더 거쳤습니다. 이 감세라는 것은 경기 증작과 또 소비를 늘림으로써 여러 가지 또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택하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무조건 한쪽으로 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우리 한연희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셨어요. 네.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과연 누가 선거에 앞서서 이런 재정 계획에 다르게 큰 복지 공약을 할 때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복지 정책은 그 각 당이 정책을 내놓을 때 갖고 있는 철학에 비추어서 내놓는다면 이제 진심이 담기는데 그 철학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내놓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헛 공약으로 끝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네. 그 진지한 성찰 속에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돼야 할 복지 정책에 대한 6분의 주도권 토론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먼저 아까 황우여 대표께서 무상 의료와 관련해서 재원 소요가 우리 당이 추구한 것과는 거의 서너 배 차이가 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격 탄력도, 즉 입원 진료비를 10% 떨어뜨렸을 때에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늘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 당은 0.13 정도를 봤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1%대로 마이너스 1%대로 높게 봐서 생긴 문제이고,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 당의 주장이 현실에 더 가깝다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 지난 4년간 이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1대 99의 사회로 전락해버린 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것이 없는 88만 원 세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착실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통합당 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앞으로 숙권해서 4년간 완성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원내대표의 말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공짜 점심은 결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 뒤에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무책임한 공짜 공약으로 인해서 빚더미 국가를 물러받아 고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인 것입니다.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복지 정책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선진당이 19대 총선에서 국민과의 약속한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면서 당당한 원내 교섭단체로서 거대 양당의 싸움을 막고 조정을 통해서 국회가 싸움판이 아닌 생산적 정치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원내대표의 말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출래불사춘 호지무화추라 하였습니다. 모진 땅에는 봄이 와도 꽃과 풀이 피지 않아서 봄 같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땅에도 봄의 기운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4월 11일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새로 바꿀 것인지, 서민의 정치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하는 종자를 선택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 복지정책은 노동중심 복지, 평화복지입니다. 복지의 목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사이에 심화되어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보시고 저희 통합진보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시면 행복한 그런 정치, 상생의 정치,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말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참 숨가뻤습니다.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 또 2010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높은 파고로 덮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의 무역도 이루고 7대 무역국도 되었고, 뿐만 아니라 2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도 꿈을 이루었습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수가 더 거치고 따라서 국가 신용 등급도 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삶은 아직도 전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몸을 던져서 이 일을 해결할 때입니다. 하나 되는 세상에서 편가르기가 아닌 하나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서 반드시 행복한 국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합당한 행복한 국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창조 한국당의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창조한국당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제3정책일인 공동선의 복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유관 복지정책입니다. 그 한 유형은 시장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가 공동선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사회적인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 일자리를 통해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아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리고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부터 당신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박수갈채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일자리를 갖지 못함으로써 빚어지는 비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민, 그다음에 노인,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 그들도 위한 따뜻한 복지가 이어서 받쳐줘야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의 심재욱 부대표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느 정당의 복지 정책이 가장 진정성 있게 느껴지셨습니까? 새누리당은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그리고 복지 예산 삭감으로 서민들의 생활을 파탄낸 주범입니다. 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부자 감세를 추진했고 비정규직을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극화의 위기를 만든 주체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두 당의 집권 기간 동안에 서민들의 삶은 파탄났습니다. 게다가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반성 없이 선거가 가까워진다고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전통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창해왔던 정당입니다. 복지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기를 바란다면 다른 선택을 하십시오. 진보신당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6분의 맺은 말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4.11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핵심 복지 정책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정치권이 지킬 수 있는 약속, 실현 가능한 복지 정책을 내세우는지 유권자들께서 꼼꼼히 살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는 3월 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6분의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